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제 또 증여세 관련한 내용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명균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세금 내용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도대체 뭐 어떤 세목이 있는지, 뭐 세율 어떻게 되는지 또 자주 변하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뭐 시작하기 전에 최근 세금 관련한 뭐 변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근시일 내에 뭐 이제 변동사항이 뭐 실시된다든가 이런 거 뭐 내용이 있으면 좀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개정했던 부분이 양도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었는데 그게 1년 동안 유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인 그 요건이 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한 주택이 남았을 경우에 그걸 이제 기산하는 내용이 좀 바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개정된 내용이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부분 같은 경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 이제 시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다 약간 좀 간단하지는 않은데 자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은 이제 뭐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고 또 이제 처분할 때도 세금을 내고 맞습니다. 매 단계마다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저 자산 매수 매도 뭐 타이밍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세금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 여기가 이제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 부담도 달라지고 비과세 요건도 또 바뀌게 되고요. 또 매도할 때 언제 매도하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시점이 있고 아닌 시점이 있어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전혀 다른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좀 인터넷만 보고도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상담 같은 걸 좀 받아야 됩니까? 뭐 좀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이죠. 이거 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 지역이 전면 뭐 해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은 뭐 세금 효과는 어떤 게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이 모든 단계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우선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이 이제 해제된 지역이라면은 1%에서 3%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보유 단계에서 종합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해제되었다 하면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뭐 주의하실 점은 종합 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9월 26일 날 해제된 거는 내년도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 거주 요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또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과가 유예되고 있지만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아파트를 뭐 주택을 판다면은 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 취득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할 때 만약에 규제에서 풀린 상태다. 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조정 지역 그 대상 관련해서는 그 취득 시점으로 따져보는 게 있고요. 또 양도할 때 조정 지역 이상이냐 그걸 따져보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이 거주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서 또 일시적 2주택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봤는데 그 말씀드렸는데 그 2년이 다시 3년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요거는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양도할 때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또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 다주택자 지금은 유예되고 있는데요. 예. 예.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 네. 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좀 구분이 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주택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택을 한 채 이제 더 산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취득세도 그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 또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예. 일단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취득세 예. 세율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셨군요. 예. 그 1주택 처음에 사는 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뭐 구분이 없이 똑같이 1%에서 3%까지 예.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액수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예. 다르군요. 예. 네, 두 번째 주택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는 그냥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받게 되고요. 예. 그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면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그 1%에서 3%까지 차이가 많이 예. 나네요. 예. 그리고 3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12%가 적용받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세 번째 주택은 이제 8% 이렇게 적용받고 뭐 4주택 이상의 경우는 똑같이 12%로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면은 이제 1%에서 3% 이 두 개 차이를 보면 최대 5% 이상 예. 차이가 나게 돼서 한 10억이라면은 5천만 원 이상 취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다주택자 중에 이제 종부세 대상 네. 이게 일부 주택이 이제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 1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한번 보시면은 예. 또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또는 그냥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더 높은 한 2배 정도 되는 왼쪽의 기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 이게 중과 세율인데요. 예. 예, 이렇게 적용받고 조정 대상 해제의 요 효과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 오른쪽 세율이 아닌 왼쪽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율의 차이인 거지 주택이 해제됐다고 해서 아예 주택이 없는 걸로 보지는 않는 거죠. 아, 예. 이게 이건 액수별로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3억 원,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 또 94억 원 초과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일 세율. 예. 지난 이제 9월부터 개정된 뭐 종합부동산 세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이제 좀 이게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둘 만한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뭐 되게 일부밖에 개정이 안 됐는데요. 예. 예, 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그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투기 목적이 없거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뭐 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예. 그런 주택수에서 1세대 1주택 다주택자로 보게 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요.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새로 취득을 했다면은 그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취득한 지 2년이 안 됐다면은 그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서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을 내게끔 예.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은 상속주택은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이나 그 지분율에 따라서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뭐 지방 저가주택인데 수도권이나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는 그런 지역에 공시가격 3억 미만의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주택세에서 제외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명분이 좀 있는 내용들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도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이제 적용되는 경우,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이 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예. 최고 82.5%까지 세율이 적용이 거의 남는 게 없네요. 됐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그 대통령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 발표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던 내용이 있는데 예.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좀 이해가 쉽겠네요. 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례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예. 그 중에 한 주택을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판 경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양도 차익은 12억 원이고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9억 1,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안 된다면은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많게는 5억 2천만 원에서 적게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 5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부동산 이제 투자할 때 일반인들이 세금 사실 잘 모르고 이제 뭐 예. 부동산에 거의 이제 중개사한테 맡기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 이런 거 모르면은 이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은 뭐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예. 그거는 본인이 요건만 갖춘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 1세대 1택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실거주 2년 때문에 뭐 주소지만 옮겨놓고 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서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대로 주민등록상 분리를 해놨지만 사실상 하나의 1세대로 봐서 그게 비과세가 안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 층까지만 사용을 해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 뭐 불법으로 증축한다든지 뭐 일부 층을 주택으로 해서 더 임대를 놓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발각돼서 수억 원의 세금이 더 추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1세대에 정확히 그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1주택이라면 어디까지 1주택으로 보는지 그 범위를 좀 꼼꼼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양도하실 경우에는 상담을 하지만 본인도 좀 알아두셔야지 미리 세대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작년까지 이제 부동산이 뭐 엄청 이제 화랑이었을 때는 뭐 특히 이제 뭐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참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많이 이제 양도도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 이제 주택 구입할 때 뭐 꼭 뭐 부모한테 뭐 도움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도 보니까 뭐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주변에서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자금 출처 조사라는 말 그대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은 그 취득 자금이 예.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서 그 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뭐 주택 거래한다고 다 자금 출처 조사하는 건 아닐 테고 어떤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모두 다 뭐 조사 받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에는 PC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소비, 소득 뭐 약자인데요. 예.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소비 지출된 금액 그리고 자산이 증가된 금액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신고된 소득보다 뭐 지출액과 자산이 증가된 게 더 크다면은 탄로된 혐의가 있다 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게 좀 미비하거나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 지출인데 야 이게 뭐 수입은 100원인데 지출은 200원이다.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뭔가 어디서 돈이 유입된 데가 있겠구나 이제 네. 이런 추정을 할 텐데.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출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어야 뭐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뭐 그거는 금액이 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정해졌다면 그 거기까지만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뭐 그게 조금 차이 난다고 그래서 다 조사를 하는 건 그렇죠.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뭔가 당신이 번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게 큰 지출을 하면서 뭐 부동산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의 출처가 가족일 가능성이 좀 크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아마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할 그 돈이 없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는 증여세 조사의 그 종류고요. 예. 그럼 그 돈을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은 계좌를 열어보게 되고 계좌에서 가족 간의 돈이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 가족까지 확인을 하고 또 가족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그 개인의 계좌까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세무조사할 때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데요. 세무조사를 경우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이건 개인이건 관계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혐의가 있다면은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처 조사를 만약에 이제 계좌 추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좌 추적을 합니까? 우선 그 국세청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고요. 예,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은 뭐 하자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그 요청에 응하게 되는 네, 그렇죠. 이게 실제 뭐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좀 국세청에서 실제 조사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실제입니까? 예, 실제 사례. 예,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연소자와 또 엄마 그리고 형이 신도시의 아파트도 사고 고액의 상가까지 이렇게 사면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이 좀 부족한데 이런 고가의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 연소자라는 거는 뭐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까? 뭐 그냥 나이가 좀 어린 소득이 없는 그 돈을 쓰기에는 나이가 어린 네,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돈에 자금을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 법인이 소득을 매출을 누락을 시켜서 이 연소자 A의 계좌로 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버지 법인에 대한 수익금액 누락에 대한 조사까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여기 증여한 증여세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과세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세금 좀 아끼려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좀 성실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 탈세나면 안 되고 절세를 이제 절세까지야 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것도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지. 절대 뭐 탈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낼 세금은 다 내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이제 지난해까지 사실은 증여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증여세, 취득세, 과세 표준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선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세율이 직접 곱해지는 그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가 표준액은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가 표준의 요 과세 표준이 내년 2023년부터는 좀 요 과세 표준 자체를 취득하는 원인에 따라 좀 세분화해서 무상 취득하는 그 즉 증여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서 뭐 매매가액이나 감정, 경매, 공매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뭐 유사한 단지 내에 그런 매매 사례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정해서 취득세를 내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가깝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가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증여할 때 그 재산하는 평가 방식이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지방세법에서는 도입을 해서 그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이
올 하반기가 증여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공시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시가보다는 낮은 게 그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공시 가격에서 시가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그 과세 표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같다면은 더 취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2022년 뭐 세제 개편안 보면 양도세 2월 과세 뭐 강화하는 내용도 있던데 이게 증여에 왜 불리한 거죠? 우선 그 2월 과세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 네, 양도세 2월 과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20년 전에 5천만 원을 주고 산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근데 현재 이게 땅값이 올라서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5억을 바로 본인이 양도를 한다면은 양도 차익이 이제 4억 5천만 원이 돼서 양도소득세는 한 1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깝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배우자를 끼워 넣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5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토지로 5억 원의 토지를 증여를 받고 이 배우자는 다시 5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증여세가 없고 이 배우자도 양도 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양도세까지 없게 되는, 그래서 이런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2월 과세 내용은 이제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게 제3자한테 이렇게 양도를 한다면은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해준 배우자 그 5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서 적어도 이 증여해준 사람이 낼 양도세는 내라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6년째 팔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서 이런 거를 또 절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5년에서 이걸 10년으로 늘리겠다 한다면은 이걸 이용하시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세금 안 내려면. 이거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여는 뭐 이왕 만약에 할 거면 좀 빨리 할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도 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자마자 하면 뭐 제일 유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10년 동안 다 합쳐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그 증여를 해야 그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뭐 만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가 없는 구간까지만 증여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좀 가정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혼 단계에 뭐 증여한다고 생각하고 요새 뭐 30대부터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4번 정도 증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씩 끊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또 증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또 10년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0세 때부터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로 해서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미성년자 때까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0세 때랑 10살이 됐을 때 2천만 원씩 공제를 하고, 또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씩 각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건데요.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연수익률 8%로 가정을 해서 이 돈을 굴린다면은 이 만 30살이 됐을 때 그 마지막에 그 증여하는 시점에서는 1억 4천만 원이 4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찍 증여해서 잘 운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4%로 가정을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증여를 또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또 부동산 같은 측면에서도 있는데, 요 실제 뭐 잠실에 있는 주공 5단지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25년 전이죠. 97년도에는 이게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었다고 하는데, 2억 5천만 원짜리를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가 2,900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25억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25억을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가 이제 한 7억 9,500,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라서
자산 가격이 10배 상승한 동안에 증여세는 27배가 넘게 그 오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라면은 하루라도 더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증여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증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뭐 증여에 대한 오해, 뭐 실수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만능 절세 비법이 있다. 맞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뭐 유튜브나 뭐 기사 이런 데서 절세 비법이라 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라. 예. 아니면은 자녀 간 저가 양도를 활용해서 뭐 증여세를 없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모두한테 똑같이 유리하게 절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담부 증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에 은행 대출이 딸려 있다거나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까지 함께 증여를 하는 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서 그 채무만큼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이 증여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빚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 채무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데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이제 소득이 전혀 없는데 준다면은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채를 한다 쳐도 나중에 갚을 때까지 끝까지 국세청에서는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갚았는지. 그래서 일단 해주고 나중에 내가 몰래 갚아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절대 오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가 양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여세법 기준에서는 그 시가보다 3억 정도 싸게 최대 3억 원까지는 팔아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5%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짜 그냥 시가로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그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가 양도도 실제로 양도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라고 해서 누구나한테 똑같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저가로 좀 많이 차이 나는 저가로 양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 넘게요. 예.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30%까지는 최대 3억인데요. 혹시 뭐 가산해서 뭐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경우에? 그렇죠. 뭐 과소 신고를 안 했을 테니까요. 예. 그럼 과소 신고 가산세, 아니, 무신고 가산세나 이렇게 20% 더 붙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혹 때려다 혹 붙일 수가 있고. 예,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아는 것도 좀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식한테 이제 돈 꿔주는 형식으로 증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차용증만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 오해입니까? 네, 오해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다면은 나중에 이제 객관적인 입증 자료의 하나일 뿐인 거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빌렸다면은 그 갚을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원금을 계속해서 상환해 나간다든지 그런 갚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갚는데 그 이자의 출처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자를 낼 돈을 보태줘서 또 이자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본인이 따져봐서 이거를 돈을 빌려오는 걸로 할지 아니면 실제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뭐 이제 양도받은 자녀의 뭐 급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신고된 소득으로 따지게 됩니다. 요 차용증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국세청에서 빌린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부채 아까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의 채무처럼 끝까지 이게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뭐 이쪽 가정이니까 한 10년, 20년 이자만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 이제 20년 있다가 갚을 거다. 20년 동안 추적이 돼요, 국세청에서? 되죠. 어쨌든 거래 내역을 보니까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를.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인 경우에 야 이거 시간 좀 오래 끌면 국세청도 좀 뭐 관심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계속 뭐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별도로 그런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행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럼 증여세가 붙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증여세를 신고를 하면은 국세청 직원이 그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제가 근무할 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그 증여재산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그거를 확인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가장 많이 바뀌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년 안에 또 동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뭐 적정하다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그럼 증여세는 누가 냈느냐, 예. 그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 증여세조차도 낼 정도의 돈이 없는 미성년자나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증여세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내준 증여세 자체도 다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한번 보시면은 예. 5억 원짜리 이제 건물을 하나 증여를 해준다면은 증여세가 이제 7,7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받은 사람이 본인 돈으로 내면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7,760만 원을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내준다 하면은 증여세 이 대납의 계산 시기에 따라서 계속 증여받고 증여세 나오고 증여받고 이렇게 해서 계산된다면은 최종적으로는 1억 2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대줘서 한 번 불고 그 분과를 다시 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증여세가 또 붙고 무한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 상속 재산 평가하는 방법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평가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재산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로 보게 됩니다. 시가를 뭐 언제까지의 시가를 볼 거냐 하는 경우에,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그 사망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의 기간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이 매매됐거나 뭐 감정 평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수용이 됐거나 뭐 경매나 공매가 됐을 경우에 그 금액을 시가로 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없는 경우에 그 유사한 단지 내나 그런 비슷한 부동산 사례가 있다는, 매매 사례가 있다면은 그 금액도 시가로 보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증여냐 상속이냐 구분 없이 그 기준일로부터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이죠. 종가를 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시가가 없다면은 또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그 토지 공시지가로 하게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가격, 고시된 가격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이렇게 공시가 안 되는 또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 상가나 그런 경우는 뭐 위치나 면적 그리고 구조, 용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을 뭐 활용해서 뭐 약간 좀 세금을 아끼는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속세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10억 원까지는 뭐 재산이 있어도 상속세가 없는데요. 그 재산 평가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 시가로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시세보다 아무래도 기준 시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시세에 맞게끔 올려가지고 이제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를 할 때 거기 이제 취득가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구간을 활용해서 아예 좀 높이 하는 것도 절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싼 가격으로 취득한다고 뭐 일종의 그것도 뭐 취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속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팔 경우에 그렇죠. 차액이 많이 나면 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그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저 가족 간의 뭐 현금 이동 문제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용돈, 생활비, 뭐 축의금 이런 돈이 오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금이 나왔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이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냥 가족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그 10년 동안 상속인한테 증여해준 자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망 전 10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를 한다면은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자녀들한테 돈이 이렇게 움직인 게 있다면은 우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예, 돈이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실 증여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뭐 다른 목적이다 한다면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소명이 사실상 어렵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소명이 안 돼서 좀 억울하게 추가로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내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체하는 이유에 맞게 좀 이체 메모를 그래야지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뭐 생활비나 이런 거는 좀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몇천 몇억짜리 돈이 움직이는 거를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예. 나중에 꼭 그 소명할 때 얘기하는 게 이거 사실 빌린 돈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돈을 움직일 때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빌려온 돈이다 하면은 차용증이랑 또 이자를 지급한 그런 내역을 미리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증여다 하면은 미리 그냥 신고 기간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고만 해도 나중에 뭐 조사 과정에서 이게 또 드러나게 되면은 안 내도 될 가산세랑 상속세까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사실 이제 경기 쪽 침체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물가하고 금리는 좀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증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작년 2021년에 비해서 올해 증여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좀 눈치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더 떨어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더 떨어지면은 그만큼 증여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려고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 더 떨어진다면은 증여가 늘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어떤 증여의 기회로 봐가지고 또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샘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그러면 이제 증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되는 게 유리하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더 떨어지면은 그만큼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꼭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서 좀 본인한테 좀 유리하겠다 싶은 네, 방법을 맞습니다. 선택하는 게 좋겠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